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46쪽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파트는 이제 부동산 투자론 파트예요. 부동산 투자론. 부동산 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총 6가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 했던 거 복습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로 보실 내용이 이제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입니다. 자,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이제 부채를 썼을 때 벌어지는 현상인데, 부채를 쓰면 수익만 커지는 게 아니다. 위험도 같이 커진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분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총저 그랬죠. 정의 지렛대에서는 지총저 순서로 수익률의 순서가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총자본 수익률, 그다음에 저당 수익률 이렇게 되는데, 특히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원래 공식은 이제 지분 투자액 분의 순수익 마이너스 이자 지급액인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내돈 수익 이자, 내돈 수익 이자 이렇게 해서 지분 수익률을 구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세 가지. 위험도 같이 커진다는 거, 정의 지렛대 효과 순서가 지총자라는 거,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 관한 공식이 내돈 수익 이자라는 걸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제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위험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위험에는 이제 우리가 총위험이라고 해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이 총위험이 되었죠. 체계적 위험은 일단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할 때 위험이다라고 했었다면, 비체계적 위험은 이제 개별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위험이죠. 그래서 결국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재관리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에서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 배합을 포트폴리오라고 했었는데, 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은 일단 자산수를 많게 하고요. 수익률의 움직임이 다른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고, 상관계수 값이 낮을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커지는데, 상관계수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상관계수는 최대값이 플러스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랬어요. 1일 때는 효과가 전혀 없고 1보다 작으면 무조건 효과가 있는데, 플러스면 효과가 있긴 있는데 효과가 조금 작고, 마이너스면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조금 크고, 마이너스 1일 때 효과가 최대가 되어서 비체계적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하면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하느냐와 특히 상관계수에 관한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 시간 가치를 계산하는 거. 이거는 현재 가치 계산과 미래 가치 계산이 있는데, 우리 다른 건 됐고 감채 기금 계수와 저당 상수라는 개념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N년 후에 특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불입해야 되는 금액을 구하는 것이 감채 기금 계수라면, 현재 요만큼을 차입하고 상환에 나눈 원리금을 구하는 공식이 저당 상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채 기금이든 저당 상수든 작은 원 구하는 거예요. 큰 원 구하는 게 아니고. 근데 큰 원이 어디 있느냐를 판단하시는 건데, 큰 원이 저기 있어요. 그러면 저거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거니까 이때는 감채기금 써먹고, 큰 원이 여기 있어요. 요거 차입하고 상환에 나눈 원리금이 저당 상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당 상수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부채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온다. 부채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온다 그랬었어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을 말한다 그랬고요. 그러면 부채는 어떻게 구하는데? 그러면 저당 상수분의 부채 서비스액 그랬었고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LTV, DTI 관련 개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LTV는 6억에 70%다. 그러면 6, 7에 4억 2천에서 바로 부채가 나옵니다. DTI는 8천에 50%다. 그러면 바로 4천. 그래서 요거는 부채가 아니라 부채 서비스액. 저당 상수 0.1이라면 0.1로 나눠준다. 그러면 4억. 4억 2천과 4억 중 작은 숫자는 4억. 답이 4억이 되었고요. 특히 혹시 다른 대출 상환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고, 그 금액이 있다면 DTI 산정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까고 나머지 금액을 저당 상수로 나눠준다는 거. 그래서 정답을 확정하는데, 또 기존 대출이 있다면 그 기존 대출을 까고 나머지 금액이 추가 대출 가능 금액이라는 거. 이거 알죠?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했었는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그 유명한 현금 수지의 측정입니다. 현금 수지의 측정. 현금 수지 측정은
우리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에서 가능조소득부터 출발해서 결국 이제 세후현금 수지까지 산정하는 거.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조소득이 나오고,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세 빼면 세전현금 수지, 영업소득세 빼면 세후현금 수지. 요거 하면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불포함되는 항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었어요. 우리 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재산세, 기타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수수료, 광고비는 경비가 맞지만 공실 및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 법인세처럼 영업경비를 기준으로 위에서 미리 뺐거나 앞으로 뺄 것들은 경비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지난주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법이에요. 이게 이제 이거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요거는 그 올해 기준으로 2017년도 시험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서 네 문제 나왔습니다. 네 문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하나에서만 네 문제가 나왔었어요. 평균 두세 문제로 나오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은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몇 문제가 나올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출제 가능성이 100%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난주에 했었는데 안 했다 치고 한 번 더 새로운 기분으로 처음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때요? 우리 이거 분명히 했었거든. 하지만 안 했다 치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저랑 할 내용은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자, 그럼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은 결국 이제 그래서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기법들을 적용해서 결국 투자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보실 것이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라고 해서 DCF법이라는 게 있어요.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하셔도 되고 DCF법 하셔도 되고 같은 말이니까. 두 번째가 이제 어림셈법이에요. 어림셈법. 세 번째가 이제 비율분석법이 됩니다. 비율분석법. 요 세 가지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걸려도 좋으니까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 있구나.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또다시 순영가법이라는 거 있어요. 내부수익률법이라는 게 있고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림셈법은 이제 승수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률법. 비율분석법은 첫 번째 대부 비율이라는 것도 있고요. 부채 비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채 감당률. 요거 말고도 채무불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경비 비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1월달, 2월달 수업 가서 핵심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 있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또다시 순영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 어림셈법은 승수법, 수익률법이 있고 비율 분석법은 대부 부채 비율과 부채 감당률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림셈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 못해요. 비율 분석법도 시간 가치를 고려 못해요. 그럼 우리가 배우시는 방법 중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 유일합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부동산 학개론 전체에서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건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3개가 일단 있는 거예요. 순영가법하고 내부수익률법하고 수익성 지수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하나 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아닌데 시간 가치 고려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가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만요. 네. 회수기간법의 종류는 단순회수기간법이라는 것도 있고 현가회수기간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수기간법 해버리면 단순회수기간법을 얘기합니다. 현가회수기간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콕 집어서 현가회수기간법이라고 해야지 시간까지 고려하는 4종 세트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3개와 네 번째는 현가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현가회수기간법. 요걸 갖다가 지금 한번 외워주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 학개론 전체에서 시간 가치 고려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시간 가치 고려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몇 개? 4개. 나머지는 전부 다 시간 가치 고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4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4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4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 오지산다란 말이에요.
그건 알죠? 그러면 다음 중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을 찾아라 하는 단답형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몇 개 있다 그랬어요? 4개. 이걸 또 주관식으로 한번 읊어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도 좋아요.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럼 일단 무슨 법?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얘 시간 가치 고려하죠. 하나 더, 회수기간법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단순회수기간법은 더 안 되고, 꼭 현가회수기간법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학교는 전체에서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 4가지는 시험 출제 한 10번 시험 정도 치면 7번, 8번 정도 나오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가치 고려하는 4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집에 돌아가셔도 한 문제는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4개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따라 하세요.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현가회수기간법. 혹시 오늘 학원 처음 오신 분들은 옆 사람 따라만 따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따라 하시면 돼요.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현가회수기간법. 요거 4가지가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 부동산학교는 전체에서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럼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 뭔지 지난주에 했지만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했지만 안 했다 치고 한 번 더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놓쳤던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앞에 강의, 적어도 1차 과목이라도 앞에 강의들을 시간 날 때 틈틈이 동영상으로 듣고 오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제목을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할 건데, 할인이란 말을 빼고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현금 수지 분석법.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서 할인이란 말을 빼고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현금 수지 분석법 별거 아니고요. 현금에 수입하고 지출하고를 분석하는 방법을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 그러면 현금의 수입과 지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수입이 발생했어요. 언제 발생했냐면 20년 후에 발생했어요. 얼마가 발생했냐면 1억이 발생했습니다. 지출을 했는데 얼마 지출했냐면 2천만 원 지출했어요. 언제 지출했냐면 현재 지출했어요. 그 수입 1억은 20년 후에 들어오고 지출 2천만 원은 현재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커요, 지출이 커요 이렇게 물으면 수입이 크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현재 가치라는 놈이 있어요. 현재 가치. 그다음 미래 가치라는 놈이 있고요. 근데 말이 너무 길어서 이거 글자 다 줄입니다. 우리 부동산학개론은요, 3글자만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글자 다 줄입니다. 4글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현재 가치 줄여서 현가라 그래요. 미래 가치는 너무 4글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라 그래요. 내가. 이거 좀 간혹 미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가면 안 되고 내가라 그래요. 요거는 첫 번째, 세 번째 글자 따고, 요거는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를 따요. 그래서 현가, 요거는 내가, 요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왜냐하면 두음 법칙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요. 제 이름이 이종호예요, 리종호예요. 뭐 됐어요. 예. 요거는 현가. 현가. 그래서 현재 가치는 현가, 미래 가치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보내는 작업이 있습니다.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보내는 작업이 있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작업이 있어요. 현가를 내가로 보내는 작업을 할증이라 그래요. 할증. 하나 더, 내가를 현가로 땡겨오는 작업을 할인이라 그래요. 할인.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현가를 내가로 보내겠다 하지 않을 거예요. 할증한다 그러면 이거 현가를 내가로 보내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내가를 현가로 땡겨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할인합니다 그러면 내가를 현가로 땡겨오는 작업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개론에서 할증할 일은 없어요. 할증이라는 게 할인의 반대말이구나. 내가를 현가로 땡겨오는 작업은 할인이라고 하는데, 현가를 내가로 보내는 작업은 할증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 일은 전혀 만무하고요. 자, 그러면 할인이라는 작업은 뭐를? 내가를 뭘로? 현가로 땡겨오는 작업을 할인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아까 살짝 제가 1억이란 돈은 20년 후에 들어온다라고 얘기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까? 20년 후는 언제죠? 미래죠. 요거는 우리가 내가라고 합니다. 수입의 내가. 지출 2천만 원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했냐면 현재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예요? 현가죠. 자, 그러면 한 놈이 현가고 한 놈이 내가일 때는요, 숫자만 보고 투자 판단하는 행동을 뭐라 부르냐면, 한 놈이 현가고 한 놈이 내가일 때 숫자만 보고 투자 판단하는 행동을 우리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 가치가 안 맞는 거지. 자, 그러면 20년 후에 1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겠습니다. 20년 후에 1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겠습니다. 즉 내가를 뭘로? 현가로 땡겨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두 글자로 할인해 보겠습니다.
할인. 참고로 20년 후에 1억을 이자율 8%로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 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1,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할인했더니만 요거 뭐가 됐어 이제? 현가가 됐죠? 네, 현가가 되면서 요게 얼마로 바뀐다? 1,800으로 바뀐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1억, 지금 2천 할 때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20년 후에 1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니까 얼마? 1,800이 됐죠. 그러면 이제 수입도 뭐가 됐고 현가, 지출도 현가. 이런 행동을 갖다 우리는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다 놓고 비교를 해보겠다. 이것을 우리는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지금 들을 때는 오케이. 내가 감았어. 그 내가를 현가로 땡겨서 할인해놓고 얘는 원래 현가니까 현가로 놔두고 두 개 비교하는 것을 시간 가치 고려한다고 얘기를 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장 내일 되면 내일 민법 시간이죠. 민법 시간에 제가 갑자기 우리 교실을 갖다가 침입해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 시간 가치 고려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대답하는 이가 없어요. 대답하는 이가. 우리는 결국 2018년 10월 27일 날 시험장에 가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 시험장 가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때려도 이렇게 피를 질질 흘리면서도 마지막 유언으로도 대답할 수 있게끔 얼마나 몸에 배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너무 과격한 얘기를 했나 아침부터? 그 정도로 머릿속에 콱 박혀 있어야지. 여러분들 제가 망치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어려운 문제 한 두세 문제 만나면 실제로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대답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연습이 많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앞으로 제가 제 입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통일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니까. 근데 내가로 통일하는 거예요? 현가로 통일하는 거예요? 현가로. 근데 지출은 어차피 뭐니까? 현가니까 내버려 두고 수익은 원래 뭔데? 내가인데 뭐해서? 할인해서 현가로 땡겨오는 거예요. 이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머릿속에 시간 가치 고려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두 글자로 통일. 통일하는 방법은 할증하는 방법, 할인하는 방법, 할인. 그래서 우리가 배우시는 게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배운다고요. 그럼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출이 커요, 수익이 커요? 지출이 커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업에 투자할 뻔 하셨냐면 2천만 원 써서 1,800만 원 벌어들이는 사업에 투자를 할 뻔 하셨다고요. 할인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할인해보니까 이제 알 수 있었다. 이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딱 보시니까 시간 가치 이거 고려해봐야 되겠습니까? 안 해봐야 되겠습니까? 고려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례로 혹시 암에 걸리면 1억을 준다. 암에 걸리면 1억을 줘? 그럼 내가 암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혼 선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언제 암에 걸릴지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현재 가치로 땡깁니다. 그러면 이거밖에 안 줘? 하고 보험 가입을 하지 않지. 그래서 결혼생들은 보험에 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다 현재 가치로 다 땡기거든. 사망보험금이 얼마다? 그 현재 가치로 다 땡깁니다. 우리는. 굳이 땡기다가 힘들면 나한테 와 있는데 땡겨줄게. 현재 가치로 땡겨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현재 가치로 놓고 봐야지 이제 이게 지출을 하는 금액과 수익되는 금액을 비교해서 투자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것을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촌스럽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 글자만 넘어가도 힘들어한다 그랬는데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9글자예요. 그래서 줄여서 할인은 디스카운티드, 할인해 주세요,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스카운티드, D. 현금, 캐시. 수지는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현금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수지라는 대신에 흐름이란 말을 진짜 많이 써요. 수지라는 말 대신에 흐름.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현금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 flow라고 합니다. flow가 우리 유량할 때 배웠거든요. 유량이 뭐냐면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고 그 사이에 한번 흘러줘야 돼. 이걸 유량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흐름을 수지라고 하기도 하고 플로우, 유량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지는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나갈 수도 있는 현금의 흐름 플로우라고 합니다. 플로우. 그래서 앞으로 제 입에서 DCF법이란 말이 뜨면 요거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인 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 DCF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운 사람들은. 그래서 요거 DCF 적용해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우리 배운 사람들은 굳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DCF. 자, 그럼 칠판 보시죠.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DCF에서는 수입이 매가예요, 현가예요? 현가예요. 지출도
현가고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이 왜 현가예요? 라고 물으면 걔는 원래 현가예요? 라고 하시면 돼요. 수입이 왜 현가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할인했으니까? 라고 하시면 돼요. 얘는 할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만 할인하면 되는 거지. 이런 행동을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럼 처음부터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저기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까? 못합니까? 고려합니까? 예. 고려한다는 말은 두 글자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통일시킨다는 얘기죠. 통일을 시킬 때는 할증해서 통일하는 방법도 있고 할인해서 통일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해줘요? 할인해줘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줄여서 뭐라고 하고? DCF. 그럼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할인을 했으니까 수입도 현가고 지출도 현가겠네요. 그럼 질문 드려요. 지출은 왜 현가예요? 원래 현가예요. 원래 현가예요. 옛날부터 현가였어요. 걔는. 근데 수익은 원래는 내가인데 이걸 왜 현가라고 불러요? 할인했으니까. 할인하고 나니까 이제 얘도 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수입의 현가하고 지출의 현가하고를 비교해서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실판 잘 봐요.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는 방법이 있어요. 빼는 방법. 빼는 방법을 갖다 우리는 순현가법이라 그래요. 순현가법. 순현재 가치법 그러기도 하고 순현가법 그러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질문. 항상 이 빼기가 나오면 순이란 글자가 나오거든요. 빼기 없이 순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수업에서 뭘 배웠냐면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사일 때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가 빠지면 순영업소득이라 그랬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뭔가 빠져야지 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입이 클 때 투자해요? 지출이 클 때 투자해요? 수입이 클 때.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빼고 남아야 투자를 하겠지. 남는다는 말은 플러스란 얘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0이에요. 다시 남는다는 말은 플러스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0. 그럼 순현가는 0보다 클 때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다시 자,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서 0보다 크면 투자하는 방법이 무슨 법인데? 순현가법인데 순현가는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얼마 남았는데? 라고 묻는 거예요. 얼마 남았는데? 라고 묻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두 번째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성 지수법은 수입의 현가를 지출 현가로 나누는 방법을 수익성 지수라 그래요. 수익성 지수. 그럼 칠판 잘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땡땡 지수라는 말이 떠요. 땡땡 지수라는 말이 뜨면 반드시 분모분의 분자로 표시되고요. 1과 비교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우리 개론에서 지수 떠서 분모분의 분자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는 절대로 없고요. 지수를 1과 비교하지 않는 경우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지수는 뭐분의 뭐? 분모분의 분자. 그리고 뭐랑 비교? 1과 비교. 그리고 지수 앞에 있는 말 보이세요? 지수 앞에 있는 말은 반드시 분자로 갑니다. 지수 앞에 있는 말은 반드시 분자로 갑니다. 지수 앞에 있는 말은 분자, 분모. 분자. 그럼 요까지 한번 해봐요. 땡땡 지수는 뭐분의 뭐고? 분모분의 분자고. 뭐로 비교하는데? 1과 비교하는데 지수 앞에 있는 말은 어디로 간다? 위로. 분자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수익성 지수라고 할게요. 자, 수익성 지수 보이세요? 자, 수익. 자, 제가 한 놈은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한 놈은 지출을 쓸 거고요. 한 놈은 수입을 쓸 거거든요. 그럼 수입을 어디다 쓸까요? 위에다 써야 돼요, 위에다가. 수입의 현가를 뭘로? 지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수입의 현가를 지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이걸 이걸로 나눈 거다라고 하셔도 되고 이것뿐에 이거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클 때 투자예요? 얘가 클 때 투자예요? 이게 클 때 투자잖아요. 그럼 얘가 1,000만 원이고 얘가 1,000만 원이면 얘가 얼마야? 1이지. 그럼 얘가 2,000만 원이고 얘가 1,000만 원이면 얘가 2지. 그러면 1보다 커지지.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2,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면 투자 안 하는 거지. 0.5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럼 수익성 지수는 방금 배웠잖아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지수가 뜨면 반드시 분모분의 분자로 표시한다. 그리고 지수 앞에 있는 말은 분자 깎아 일치한다. 얘는 뭐랑 비교하는데? 1과 비교하는데 1보다 클 때 투자한다. 이게 수익성 지수법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것도 남는다는 말이고 수입이 많다는 말이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도 남는다는 말인데 굳이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사용할 일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칠판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칠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수입의 현가가 있고요. 지출의 현가가 있어요. 그런데 수익의 현가는 4천만 원이고요. 지출 현가가 2천만 원이에요. 다시 수입의 현가가 4천만 원이고요.
지출현가가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순현가는요, 이거 두 개를 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빼보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2천. 자, 잘 봐요. 순현가 지금 투자해야 안 해요? 하겠지. 자, 순현가는 뭐를 묻냐면 얼마 남았는데를 물어요. 그러니까 남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순현가법 쓰시면 돼요. 나는 중요한 게 얼마 남았는데가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순현가법 쓰시면 돼요. 근데 수익성 지수법은 이걸로 수익성 지수법이란 건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로 나누는 거라고. 그럼 2천만 원분의 4천만 원이 되겠지. 수익성 지수는 얼마 나와요? 2. 2는 뭔지 아세요? 2. 2가 뭐냐면요, 몇 배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이 나간 돈의 몇 배인데 이걸 따지는 사람은 수익성 지수법을 쓰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비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수익성 지수법 써서 투자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남는 게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순현가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수익성 지수법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100원 투자해서 200원 수익 얻었어요. 그래도 수익성 지수는 얼마예요? 수익성 지수는 그래도 2거든요. 맞아요? 근데 순현가법 따지는 사람들은 이걸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예요? 100원. 그러니까 들어온 돈이 나간 돈이 2배이긴 한데 100원밖에 안 남아. 그럼 이런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둘 다 돈을 벌긴 벌었어요. 순현가가 0보다 커도 돈을 번 건 맞아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커도 돈을 번 건 맞고요. 근데 순현가법은 얼마가 남았는데 중점을 두는 방법이라면, 수익성 지수법은 들어온 돈이 나간 돈의 몇 배인데를 따지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내부수익률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 내부수익률법은 제발 보세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수익률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말이요, 엄청 어려워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걸, 이퀄 되게 만드는 걸 내부수익률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말이 엄청 어렵다고요. 일단 제가 내부수익률이 뭔지 느낌 알려드릴게요. 자, 현재 1억을 지출했어요. 듣고 계세요?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어요. 듣고 계세요? 그러면 수익률이, 내부수익률이 20%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배웠는데 별거 아니야. 1억 써서 2천만 원 벌면, 총 투자된 금액 1억은 빼고 2천만 원 벌면 내부수익률이 20%가 나와요. 그러니까 1억과 1억 2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 R을 우리는 내부수익률이라고 하는데, 그거까지는 몰라도 좋고, 내부수익률은 20%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냐면 율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율. 그러니까 내가 몇 퍼센트 수익률 정도가 되면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남는 게 주안점이면 무슨 법을 보시면 되고, 순현가법. 들어온 돈이 나간 돈의 몇 변지의 주안점을 두는 사람들은 수익성 지수법. 다 집어치우고 율이 몇 프로인데, 율이. 수익률이 몇 프로인데 따지는 사람들은 내부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시면 되는데, 이 내부 수익률은 항상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여러분들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요구 수익률이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대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 보세요. 자, 투자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투자자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은행에 넣어놔도 1억 500원 1년 뒤에 확실히 생겨. 이 수익률 5%거든. 듣고 계세요? 자, 다시 1억이란 자금을, 투자 자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 1억을 은행에 넣어놔도 1억 500이 생겨. 그럼 5%라는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최소. 근데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10% 정도의 수익률이 기대가 돼요. 그럼 기대 수익률은 지금 방금 제가 10%라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3% 되면 투자를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하지. 왜냐면 최소 나는 몇 프로를? 5%를 요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라 그래. 내부 수익률. 근데 이 수익률이 뭐보다는 커야 되겠어? 요구 수익률보다는 클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대답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공부 1년 한 사람 기준입니다. 공부를 1년 하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중 순현가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순현가법이란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 현가를 빼서 0보다 크면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한 30%가 넘어요. 1년 공부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뭡니까? 그러면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서 그 값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합니다 라고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30% 넘는다니까. 수익성 지수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수입의 현가를 지출의 현가로 나눈 값, 즉 지출의 현가분의 수입의 현가로 이 값이 1보다 크면 투자합니다 라고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30%가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중요한 건데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수입도 현가인가? 대답하세요. 조짐이 보이는데? 조짐이 보여. 내 눈에 다 보여, 내 눈에. 다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수입도 현가인가? 지출도 현가인가? 그거 두 개 빼는 방법 무슨 법? 수년가는 뭐보다 클 때 투자? 0보다 클 때 투자. 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수입도 현가인가? 지출도 현가고? 그거 두 개 나누는 방법 무슨 법? 수익성 지수법. 얘는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은 무슨 수익률? 내부 수익률. 얘는 최소 뭐보다 클 때?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를 합니다. 근데 방금 제가 수년가는 0보다 클 때 투자한다, 0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랬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랬어요. 쌤 0과 1은 한 끗 차이인데 굳이 0과 1을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하시는 분들 상당한 구별 시력이 있습니다. 저 보세요. 제가 0.5라고 한번 해볼게요. 0.5. 듣고 계세요? 0.5. 수년가가 0.5입니다.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0.5는 0보다 크니까. 쌤 그럼 도대체 뭐가 0보다 작은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0보다 작은 거예요. 0.5는 플러스니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수익성 지수가 0.5면 투자를 해야 하네요. 수익성 지수가 0.5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벌어들인 돈과 나간 돈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나간 돈이 벌어들인 돈의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분의 1000 하면 수익성 지수가 0.5가 되는 거거든. 이때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0과 1은 상당한 구별 시력이 있으니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보세요.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크면 투자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수년가가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내부 수익률이 1보다 크면 투자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3개 내잖아요. 그러면 이 3개 중에 뭐가 맞아요? 그러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틀렸거든요. 이거 다 틀렸어요. 이게 오늘 수업하고 내일 수업하고 해서 부작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개론만 또 수업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6과목을 쭉 수업을 해나가는 건데 집에 가서 꼭 자기 걸로 좀 복습을 좀 챙기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수년가는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해요? 아니에요. 수년가 0보다 클 때 투자해요. 수익성 지수는 0보다 클 때 투자해요? 아니에요. 1보다 클 때 투자해요.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아마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수년가는 남아야 투자한다. 남는다는 것은 플러스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0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내가. 테이프 감아서 보라고 내가 했다고. 그리고 우리 개론에서 지수가 뜨면 반드시 부모분의 분자로 표시한다. 그리고 지수는 반드시 1과 비교한다. 그리고 지수 앞에 있는 말은 분자값과 일치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다고. 지수를 1과 비교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자 그러면 수년가는 플러스일 때 투자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0이니까 0보다 클 때 투자한다. 됐어요? 지수는 무조건 1보다 클 때 투자한다. 됐어요? 그리고 따라해 보세요. 수익률은 수익률끼리.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는 거예요. 수익률은 뭐끼리? 수익률끼리. 지수는 1.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지수는 1. 그리고 수익률은 수익률. 수년가는 뭐? 0. 딱 비교한다고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다 지워버릴게요. 다 지워버리고 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우리 어떤 경우에 투자하고 어떤 경우에 투자하지 않는지 기법을 적용하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맞나요? 예.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배우시게 되는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까? 예.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우리 개론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3개와 하나 더 추가해서 암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총 4개. 무슨 법?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의 현가회수기간법. 그냥 회수기간법 돼 안 돼? 안 되죠. 단순회수기간법 돼 안 돼? 안 돼. 꼭 현가란 말을 줘야 돼. 현가회수기간법. 그럼 우리 부동산학개론 전체에서 시간가치 고려하는 거 4개를 암기해 봅시다. 첫 번째 수년가법, 두 번째 내부수익률법, 세 번째 수익성 지수법, 다섯 번째 현가회수기간법. 자 그러면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을 DCF법이라고 하는 것도 아세요? 그럼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수입도 현가예요. 지출도 현가예요. 질문. 지출은 왜 현가예요? 걔는 원래 현가예요. 수입은 내 건데 왜 현가라 그래요? 할인했으니까. 그럼 수입 현가에서 지출 현가를 갖다가 막 빼서 0보다 크면 플러스가 되니까 투자하겠어 하는 게 무슨 법? 수년가법. 그 수년가법은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 남았는데 얘 중점을 두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수익 현가를 지출 현가로 나눠요. 나누면 분모분의 분자 되겠네. 이걸 수익성 지수법이에요.
수익성 지수는 뭐랑 비교합니까? 1. 1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이 나간 돈의 몇 변대를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의 원가와 지출의 원가를 같게 만드는 걸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내부 수익률은 수익률끼리 기억납니까? 무슨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방금 제가 내부 수익률이란, 자 한번 써볼게요. 7번 보세요. 내부 수익률이란 수입의 원가와 지출의 원가를 같게 만드는 거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방금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수입의 원가와 지출의 원가를 같게 만들어 봅시다. 자, 얘가 1000이면 얘도 1000이다. 이게 같게 만드는 거 아닌가? 아니, 얘가 1000이면 얘도 1000이다. 이게 같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럼 대답하세요. 1000 빼기 1000은 얼마죠? 0이죠. 대답하세요. 1000 나누기 1000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내부 수익률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입의 원가와 지출의 원가를 같게 만드는 방법이다 하셔도 되고, 순환가를 0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하셔도 돼요. 하나 더, 수익성 지수를, 그렇지. 오늘 물이 좋네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네. 예.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방법이다 하셔도 돼요. 요거는 시험에서 로테이션 되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방법은 순환가법은 빼기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 수익성 지수법은 나눈다. 부모분의 분자, 뭐에 대한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고요. 근데 내부 수익률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부 수익률은 수입의 원가와 지출의 원가를 어떻게 만든다? 같게 만든다. 진짜 그 둘을 같게 만들고 나면 같은 거 빼는 거니까 순환가는 뭐가 되고? 0이 되고, 수익성 지수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란 수입의 원가와 지출의 원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그래도 되고, 순환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그래도 되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뭐 뭔지 알겠죠? 요게 그 유명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었습니다. 요 바탕 위에 1, 2월 달에 가면 이제 어떤 수를 할 거냐면, 순환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좀 더 합리적이고 우월한 방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순환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좋은지를 막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내용이 상당히 또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요게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합시다. 됐어요? 예. 이번에는 저랑 어림셈법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어림셈법. 7번 보세요. 어림셈법이요. 어림셈법은 첫 번째 승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승수법. 승수법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수익분의 투자액이라는 공식을 쓰고요.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조소득 승수라는 게 있어요. 승수법이니까 끝날 때 승수로 끝나야 돼. 순소득 승수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세전현금 수지 승수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는 이제 세후현금 수지 승수라는 게 있고, 그 승수법은 종류가 4개. 조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현금 수지 승수, 세후현금 수지 승수. 근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수법은 시험에서 뭐가 잘 나오냐면 그 공식이 잘 나옵니다. 공식. 그러니까 조소득 승수가 뭔데, 순소득 승수가 뭔데, 세전 승수가 뭔데, 세후 승수가 뭔데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는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률법. 수익률법은 뭐냐면 투자액분의 순수익이에요. 그래서 제가 번호는 투자액분의 순수익이고, 번호는 1, 2, 3, 4 이렇게 쓸 거예요. 쓸 건데 종류는 몇 개밖에 없냐면 3개밖에 없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자 따라해 보세요. 종합자본환원율. 시작. 자, 그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첫 번째 그 접근 방법이 뭐냐면 용어에 친해지는 거예요. 용어에 친해지시면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에 일단 책 펴서 공부하려고 하긴 하는데, 공부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소리 내서 큰 소리로 자꾸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민법 같은 거. 개론도 마찬가지지만 막 큰 소리 내서 막 읽다 보면요, 용어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용어들이 익숙해지면 그건 절반의 성공입니다. 용어와 친해지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용어들을 실제로 쓰실 거예요. 중개하시면서. 아시겠어요? 세후수익률이 얼마고, 뭐 종합자본환원율이 얼마고, 그 지분배당률이 얼마고, 이런 얘기를 실제로 쓸 거니까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죠. 지분배당률, 세후수익률. 그 수익률법은 종합자본환원율, 지분배당률, 세후수익률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가 중요하냐면 공식이 중요합니다. 공식이.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랑 목표가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공식을 외우시는 거예요. 외워주시는 건데, 언제 외워주시는 게 좋냐면요, 지금 당장 이 7개 공식을 다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 그럼 못 외우면 집에 못 간다는 자세로. 알겠죠?
나머지 공부한다는 자세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외워져요, 실제로. 그래서 애가 전화가 오겠지. 엄마 왜 안 와? 엄마 지금 나머지 공부하고 있어. 요렇게. 그리고 나머지 공부하기 싫으면 지금 외워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얼마 쪽팔리겠어요? 얼마 쪽팔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올해는 저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부인이나 한테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는 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학원비 아깝다 이놈들아, 학원비 아깝다. 가서 좀 열심히 들어라, 가서 좀.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막 딴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혹시 학원 한 1년 다녀보시고 본인이 학원 체질 아니면 자녀분들도 학원 보내지 마세요. 똑같은 행동하고 있다니까. 알겠죠? 예. 본인 학원 이렇게 수업 듣고 열심히 참여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자녀분들 학원 보내셔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지금 원래 들어가지 않았던 사교육비를 갖다가 내면서 학원에서 딴짓 하시면 안 되겠죠. 학원에서 열심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한번 그 좀 언행 불일치되지 않나요? 자녀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학원에 가서 이놈들은 학원비 아깝다 이놈들은 땅 파봐라 그 돈이 나오면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학원에서 약간 방관자적인 한번 해봐 네 들어보겠어 이런 자세로 수업을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무시 못하는 게 DNA입니다. DNA. 본인 유전자를 자녀분들이 그대로 물려받았다니까. 지금도 학교에서 놀고 있을 거야. 자고 있을 거야. 자다 깜짝 놀랐지. 자, 일로 와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어림셈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 공부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단위당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가능총소득이라는 게 나와요. 가능조소득. 여기다 이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해요. 그러면 유효조소득이라는 게 나와요.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나와요. 순영업소득에서 1년치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을 빼요.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영업소득세라는 걸 빼줘요. 영업소득세.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옵니다. 이거 지난주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이거는 지난주만 배웠던 것도 아니고 지지난주도 배웠어요. 왜냐면 시험 100%니까. 그래서 우리 가공기 334 운율 기억나세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영세. 가공기 유형순 부세영세. 근데 제가 오늘 요거 좀 소개해 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영업소득세. 여러분들 소득세 우리 결혼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될 소득세 중에서 유명한 소득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영업소득세예요. 다 적어 드릴까요? 영업소득세.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양대 소득세가 있어요. 하나는 영업소득세고 하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영업소득세는 언제 내는 거냐면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1년 동안에 내는 소득세를 영업소득세라 그래요. 그러면 처분할 때 내는 소득세는 무슨 소득세? 양도소득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도소득세는 저한테 안 배우세요. 저한테 안 배우시고 어제 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배우십니다. 그렇죠? 그 부분한테. 저보다 키가 더 작은 사람한테. 많이 없는데 작더라고. 그렇죠. 세포스 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너무 작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그분한테 양도소득세를 배우시고 저한테는 이제 영업소득세라는 걸 배우시게 되는데 영업소득세는 그냥 우리 개론에서는 세법 시간에는 요게 왜 빠지고 계산 과정에서 요게 왜 더해지고 이렇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개론 시간에는요 영업소득세가 여기 이 항목이 왜 빠지고 이 항목이 왜 더해지고 하는 건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영업소득세를 구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영업소득세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순대이감. 따라해봐요. 순대이감. 자, 제가 순대이감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순영업소득에서 이게 순영업소득이고요. 요거 대체충당금이라는 건데 대체충당금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은데요.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자본적 지출이라는 걸 하게 돼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뭐냐면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는데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이에요. 부동산의 가치가 뭐 되는 거? 증가되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유지되는 건 수익적 지출. 가치가 증가되는 건 자본적 지출이라 그래요. 자, 그럼 절 보고 대답하세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요. 엘리베이터를 수리했어요. 이거 수익적 지출인가요? 자본적 지출인가요? 수익적 지출이죠. 아이고 가깝이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고 가깝이 같이 자녀분들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 그렇지? 학교 가서 그 가치가 증가되는 지출이 자본적 지출이고 그래. 자,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다시 할게요. 가치가 유지되는 지출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고 가치가 증가되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엘리베이터를 수리했다고요? 그럼 부동산의 가치가 떠요? 유지돼요? 원래 엘리베이터 작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수리하면 유지되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한 개 있던 부동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한 개 더 설치했어요.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치가 증가되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요걸 갖다 우리는 대체 충당금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이는 이자, 감은 감가상각비. 다시 수는 순영업소득, 대는 대체 충당금, 이는 이자 지급분, 감은 감가상각. 이거 쓰시면 안 되는데, 쓸 필요 없는데. 그 46쪽 제일 위에 가시면 있어요. 46쪽 제일 위에 가시면 이번에 영업소득세 계산이 있습니까? 두 개 있는데 오른쪽은 볼 필요도 없고 왼쪽은 보시면 돼요. 봐 있잖아. 순영업소득, 대체충당금, 이자 지급분, 감가상각이 이렇게 있잖아. 그 쓰지 말라니까. 알겠어요? 쓰셨지? 아까 썼는데. 썼지? 거기다가 옆에다 써. 옆에 있음 이렇게 써. 옆에 있음. 빨리 써 빨리. 옆에 있음. 옆에 있는데 순영업소득, 대체충당금, 이자 지급분,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여러분들 세금 계산할 때요. 세금은 많이 내는 게 좋아요? 적게 내는 게 좋아요? 적게 내는 게 좋죠. 그러면 과표를 줄여야 되는데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는요. 세금 계산할 때 공제 대상이 돼요.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다른 세금 말고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그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는 이제 따라해봐요. 감이. 감이는 공제가 돼요. 감이는. 다른 건 공제 안 돼요. 감이만. 그러면 이거는 공제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건 플러스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과세 대상 소득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과세 대상 소득. 과세 대상 소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로로 뭐를 깔아놓고 순대이익감. 다시 세로로 뭐 깔아놓고 순대이익감. 감이 앞에는 뭐 마이너스. 감이 아니면 뭐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하는 걸 암기하면 안 돼. 제가 그랬잖아. 아까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시간 가치 고려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시간 가치 고려하지 못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 그랬잖아.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몇 개? 4개. 빼고는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없다.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잖아. 이해하셨어요? 자격시험은 원래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암기 기억도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막 다 기억하려고 그러면 안 돼.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몇 개? 4개. 나머지는 다 고려 못하는 거야. 그럼 우리 세금 계산할 때 공제되는 거 몇 개? 2개. 뭐 감이. 감이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세요. 감이 공제가 되다니 이렇게 암기하세요. 말도 안 되지. 저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감이 공제가 되다니 이렇게 암기하세요. 감이 공제가 되다니 이렇게. 그럼 감가상각비와 이자 지급분은 뭐? 공제. 나머지는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대상 소득이 나와요. 여기다가 세율을 때려요. 뭘 때린다고? 물론 영업소득세율이 되겠지. 그러면 영업소득세가 딱 튀어나와 버립니다. 뭐가 딱 튀어나온다고? 영업소득세가 딱 튀어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영업소득세 구하는 방법은 자 세로로 뭐를 깐다? 순대이익감. 감이는 뭐 해주고 빼주고 대체충당금은 더하고 그럼 과표 나오겠지. 뭘 때려서 세율을 때려서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득은 통상적으로 순영업소득이에요. 뭐라고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소득은 순영업소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과세를 부과하는 주체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소득은요.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순영업소득에서 뭐를 따로 구해내야 되는데 과세 대상 소득을 구해내야 되는데 과세 대상 소득은 순대이익감으로 구한다. 알겠어요? 순대이익감에서 감이는 뭐 해주고 빼주고 대체충당금은 더하는데 그동안 시험에 단 한 번도 대체충당금이 나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네버. 공식만 아시면 되고 단 한 번도.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빠지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체충당금 더할 일은 잘 없을 테니까 순영업소득에서 뭐를 빼면 감이를 빼면 과세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감을 딱 빼면. 알겠어요? 거기다 뭐만 때리면 세율을 때리면 영업소득세가 딱 튀어나오는 거지. 그럼 보통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세요. 순영업소득이 7천만 원이다. 보기 계십니까? 이자 지급분이 1천만 원이다. 듣고 계세요? 감가상각비가 2천만 원. 세율이 30%다. 영업소득세를 구하시오. 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암산으로 돼요. 암산으로. 7천에서 얼마 빼? 감이를 빼야지. 3천 빼지. 그럼 얼마? 4천. 4천에 30% 몇 프로? 얼마? 1200. 1200이 영업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뭐 서비스로 제가 하나 더 드릴게. 대체충당금 1천만 원. 그럼 대체충당금 더 해야 되겠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럼 이걸 얼마? 8천. 8천에서 3천 빼는 거지. 5천. 5천에 30% 얼마? 1,500. 이런 걸 갖다가 나중에 시험장 가서 암산해 주시면 기가 막혀요. 시험장 가서 암산으로 딱 이렇게 해주면 기가 막혀요. 지금은 우리 비록 순대이익감 세로로 쓰고 감이는 마이너스 해주고 대는 더해주고 과표 잡고 세율 때려서 영업소득세 구한다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영업소득세 심심한데 영업소득세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괜찮아요.
영업소득세 구해봅시다. 그러면 자 따라해봐요. 순대 더하고 이감 빼고 소득 잡아서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 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장거 아니죠? 장거. 아닙니다. 아, 예? 앉았죠? 예, 그러니까. 간혹 자다가 이런 사람이 자다 놀래가지고, 좀 있으면 경험해요. 옆 사람 자다 놀래가지고 막 의자 없고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자다 놀래는 사람도 있더라고. 금방 잠들 때 놀래는 사람도 있더라고. 순대는 뭐 하죠? 더하죠. 이감은요? 빼고. 그럼 가표가 나오죠. 뭘 곱하면?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딱 튀어나온다. 그럼 이거는 일단 나중에 한번 더 물을 테니까 그때 얘기해 주세요. 좀 이따 얘기할 일이 있어요. 그때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가능조소득은 총소득인가요? 유효조소득도 총소득이고. 그럼 총소득이 있네 일단은. 그 다음에 순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세전이 있고, 세후가 있어요. 예. 요거 두 개는 둘 다 조소득이죠. 예, 그럼 따라해봐요. 순, 세전, 세후. 한 번 더 순, 세전, 세후. 그럼 우리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순, 세전, 세후. 뭐 있다고요? 물론 조는 두 가지 조가 있는데 지금은 그거 묻고 싶지는 않고요. 부동산 투자에서 생기는 수익은 총수익 대신에 조소득 그래도 돼요. 예, 순소득, 세전, 세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순수익은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요게 순수익이에요. 그 조소득 있죠. 얘는 뭐는 맞냐면 수익은 맞아요. 수익은 맞는데 순수익은 아니에요. 순수익이 되려면요 경비가 빠져야 돼. 근데 조소득들은 경비가 아직 빠졌어 안 빠졌어? 영업 경비가 안 빠졌거든. 그러니까 경비 빠지기 전에 수익은 무슨 수익이냐면 총소득이고, 경비 빠져야지 순수익이 되니까 조소득은 수익은 맞는데 순수익은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럼 이거 또 지웁니다. 자 갑니다. 부동산 투자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따라해봐요. 순, 세전, 세후. 부동산 투자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까? 조순, 세전, 세후. 한 번 더. One more time. 이 중에서 순수익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순수익. 순수익은 누구부터 순수익이냐면 얘부터 순수익이에요. 그래서 순, 세전, 세후. 근데 우리는 순수익을 진짜 많이 써요. 순수익을. 그래서 순수익 세 개는 부르는 이름을 따로 정해놓습니다. 순수익 세 가지는 부르는 이름을 정해놓습니다. 먼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순영업소득을 종합수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제 입에서 종합적인 수익이다라는 말이 뜨면 걔는 순세전 세후 중 순영업소득을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세전을 우리는 배당수익 중요합니다. 세전을 우리는 중요합니다. 세전은 배당수익이라고 합니다. 세전 뭐라고요? 배당수익. 세후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얘는 그냥 세후수익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후 그러면 세후니까 얘는 됐고, 암기될 게 두 개만 암기하면 되겠네. 종합수익은 뭐고? 순이고, 배당수익은 뭐다? 세전.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어서 쓰는 수익이 세전이에요. 세전을 진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세전이 배당되는 상태의 수익이기 때문에 세전을 진짜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들어드렸던 예가 있는데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 만기 정기 예금에 가입을 했더니만 정기 예금 금리가 2%래요. 근데 내가 은행에 맡긴 돈이 1억이에요. 그럼 1년 뒤에 내 통장에 1억 200, 2%니까 200이 찍혀 안 찍혀? 찍혀. 봐야 내 잘했지. 내가 또 잘했지. 200이 찍혀. 됐어요. 이제 하지만 내가 할 거야 이제. 틀려놓고 뭐 이제 200이 찍혀요. 그러면 이 200은요 세전이에요. 세전.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 사람한테 200 줬다 그러면 돼 안 돼? 돼요. 안 한 것처럼 잘하는 내가 잘했네. 은행에서 이 사람한테 200을 배당을 했다니까. 배당을 했는데 내가 수령하는 돈은 170밖에 수령을 못해요. 그러면 왜 170밖에 수령 못하냐면 15.4%, 약 15% 정도 이자 소득세를 정부에서 떼가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은행은 자신 있게 이 사람한테 200을 배당했다 그래도 되네? 진짜 준 게 맞으니까? 그러면 30이라는 세금은 정부에서 떼가는 거지 은행에서 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배당 상태는 얼마로 배당했는데? 200으로 배당했는데 이 세전으로 배당이 되네? 그럼 내가 수령하는 돈은 170, 그게 세후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대요.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5천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진짜 회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5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은 뭐죠? 세전. 그럼 배당 상태 수익은 요거 세전이네? 그럼 내가 수령하는 돈은 5천이 아니네? 내가 수령하는 돈은 그 근로소득세를 떼고, 뭐 물론 근로소득세만 따지는 게 아니고 사례보험, 건강보험, 산재, 고용보험 이런 거 다 떼고 나머지 금액만 내가 국민연금까지 떼고 내가 수령을 하겠지. 그게 세후가 되겠지.
무슨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당되는 상태의 수익은 뭐고? 세전이고, 여기서 소득세를 차감해야지 나머지 세후가 된다는 거. 이해하셨어요? 그럼 요거 연습합시다. 부동산 투자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종류 몇 개? 4개. 뭐요? 조, 순, 세전, 세후. 순수익의 종류 몇 개? 3개. 뭐요? 순, 세전, 세후. 근데 이 중에서 순을 뭐라 불러요? 종합수익. 좀 이따 물어도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예. 좀 이따 제가 순이 뭔데요? 그러면 종합수익 할 수 있겠어요? 예. 세전은? 배당수익. 좀 이따가도 제가 세전이 뭔데 물으면 배당수익 할 수 있겠어요? 예. 세후가 뭔데요? 그러면 세후수익.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투자액의 종류가 2개가 있어요. 뭐가 2개가 있다고? 투자액. 투자액에는요, 총투자액이라는 투자액이 있고요, 지분투자액이라는 투자액이 있습니다. 느낌 맞죠? 내 돈 남의 돈 다 합친 투자액이 뭔 투자액? 총투자액. 내 것만 지분투자액. 맞아요? 그럼 요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부채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럼 남의 돈 빠지기 전에 투자액은 총투자액, 남의 돈 빠지면 지분투자액. 근데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원리금 상환액, 월부금, 원금 플러스 이자, 부채 서비스액이 있어요. 부채 서비스액 알고 계시죠? 남의 돈. 부채 서비스액 빠지기 전에 수익은 조순이 있고요, 부채 서비스액 빠진 이후의 수익은 세전세후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과 부채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요 라인을 기준으로 섹터를 둘로 구분하는데 그 윗라인과 그 아래 라인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조소득과 순소득은 항상 총투자액과 같이 다니고요, 세전과 세후는 항상 지분투자액과 같이 다녀요. 공부하는 방법은요, 남의 돈에 대한 대가가 빠지기 전에 수익 2가지는 남의 돈이 빠지기 전에 투자액과 같이 다니고, 남의 돈에 대한 대가가 빠진 이후의 수익들은 남의 돈이 빠진 이후의 투자액과 같이 다닌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기억 못하겠는 분들은 한 글자끼리 같이 다니고, 2글자들은 2글자끼리 같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소득과 순소득은 총투자액과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총투자액은 어떤 소득과 같이 다닐까요? 조소득과 순소득이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세전 보이세요? 세전 보이세요? 세후 보이세요? 얘는 무슨 투자액과? 지분투자액과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는 총투자액, 세전세후는 지분투자액, 지분투자액은 세전세후, 그 다음에 총투자액은 조순. 자, 그러면 일로 와주세요. 1위로 오세요. 우리 지금 어림세법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어림세법은 승수법과 순일법이 있는데, 자, 승수법. 우리 개론에서요, A 승수가 뜨잖아. A 승수가 뜨면 여러분들은 A분의 하시면 돼. A 승수 뜨면 뭐 분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승수 앞에를 잘라서 밑으로 보내면 돼. 그래도 되고, 승수 대신에 여러분들 저한테 분해 하시면 돼. 승수 대신에 뭐? 분해. A 승수는 뭐 분해? A 분해. 한번 해보죠. B 승수는? B분해. 기반 승수는? 기반 분해. 아니, 승수 대신에 분해하라고. 기반 승수 분해. 그러면 어떻게? 승수 대신에 분해하라니까. 승수 대신에 분해하라니까. 다시. A 승수는 A분해, B 승수는 B분해, 기반 승수는 기반분해. 승수 앞에 있는 말을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조승수는 조분해. 순승수는 순분해. 세전승수는? 좋아요. 세후승수는? 세후분해. 그러니까 승수 앞에 있는 말을 밑으로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 수익의 종류는 4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투자액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 위에다가 투자액을 올리는데 총투자액 또는 지분투자액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글자를 잘 보고 이제 위에 뭔 투자액을 결정하세요. 조승수는 조분해, 총투자액. 순승수는 순분해, 총투자액. 세전승수는 세전분해, 지분투자액. 세후승수는 세후분해, 지분투자액. 이렇게 하면서 승수법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승수법은 지금 외우시면 제일 좋고, 혹시 지금 도저히 못 외우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은 안 외우셨다가 외우는 방법만 알고 계셨다가 시험장 가서 즉석에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장 가서 즉석에서 회쳐서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승수 앞에 있는 말 뭐 뒤로 보낸다? 밑으로 보내고, 그 밑에 있는 글자가 한 글자면 위에 뭔 투자액 올리고 총투자액, 밑에 있는 글자가 2글자면 위에는 뭔 올린다? 지분투자액. 일단 승수 앞에 있는 말 밑으로 내려보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내가 승수 4개 알려드릴 테니까 칠판 보지 마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칠판 안 보고 대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칠판 안 보고 절 보고. 자, 세전승수는 세전분해 지분투자액, 순승수는 순분해 총투자액, 조승수는 조분해 총투자액, 세후승수는
새우분의 지분투자액. 그럼 제가 순서대로 다시 물을 테니까 이번에 좀 빨리 한번 해보죠. 조승수는 조분의 총, 순승수는 순분의 총, 세전승수는 세전분의 지분, 새우승수는 새우분의 지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익률법은요, 잘 봐야 돼. 투자액분의 순수익이야. 대답하세요. 투자액의 종류 몇 개? 2개. 총투자액과 지분투자액이 있죠? 예. 순수익이 몇 개? 서너 개? 한 서너 개 되나? 3개. 순수익은 3개. 그러니까 왼쪽은 그냥 수익인데 오른쪽은 순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는 몇 개 썼습니다만은 4개 썼습니다만은 종류는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봐요. 이번엔 순수익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간다고? 순수익 종류는 뭐 있어? 순, 세전, 새우. 그 위에 어떤 순수익이 올라가야 될지를 보는데 잠깐만 칠판 봐봐요. 여러분들 종합 자본 환원율 보이세요? 여기서는 이 글자밖에 안 보여야 돼. 지분 배당률 보이세요? 여기서는 이 글자밖에 안 보여야 돼. 새우 수익률 보이세요? 여기서는 뭐 볼 것도 없어. 자, 그러면 순수익 3개 있는데 종합적인 수익이 순 맞습니까? 배당되는 수익은 세전 맞습니까? 새우는 그냥 새우 맞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투자액의 종류는 총투자액 할까? 여기 총투자액 할까? 지분투자액 해야지. 여기 총투자액 할까? 지분투자액 해야지.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는 투자액은 결정하기가 쉬우니까 여러분들은 종합적인 수익이 뭐고 순이고 배당되는 수익이 세전이고 새우는 그냥 새우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저를 보시고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공부하고 계십니까?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 있는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또다시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됐나요? 예. 이 중에서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인데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3개 말고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에 현가회수 기간법까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다음에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는데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 그랬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수입도 현가, 지출도 현가 그 2개 빼서 0보다 크면 투자하는 걸 순현가법, 그 2개를 같게 만드는 걸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하는데 같게 만들어 버리면 순현가는 0이 되고요. 수익성 지수는 1이 돼요. 그 값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하는 게 내부 수익률법. 그 2개 나눠 가지고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1보다 크면 투자하는 게 수익성 지수법이 됩니다.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승수법은 4개가 있어요. 이 4개를 외울 필요가 없다. 왜 외울 필요가 없는지 아세요? 승수법은요. 우리 수익의 종류가 몇 개라 그랬어? 4개. 그 4개 옆에다가 승수라는 이름만 붙이면 되거든. 수익 종류 한번 해볼까? 조, 순, 세전, 새우. 옆에 승수만 붙이면 돼. 조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 승수, 새우 승수. 공식은 즉석에서 구워 드시면 돼요. 조승수는 조분의 총, 순승수, 순분의 총, 세전 승수, 세전분의 지분, 새우 승수, 새우분의 지분. 그 다음에 수익률법은요. 종합 자본 환원율이라는 게 있고요. 딴 생각하지 말라고. 다 죽었어. 종합 자본 환원율이라는 게 있고요. 지분 배당률이라는 게 있고요. 새우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센트를 잘 둬야 됩니다. 종합 자본 환원율에서는 종합이 제일 중요하고요. 지분 배당률에서는 배당이 제일 중요하고요. 새우 수익률에서는 새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예. 나중에 실려 나간다. 경기한다, 경기. 예.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라고. 예. 종합 자본 환원율은 총분의 순을 올리면 돼요. 지분 배당률은 지분분의 세전 올리면 돼요. 새우 수익률은 지분분의 새우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비율 분석법 하나 남은 거예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